사람의 인생은 어떤 선택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평범한 결혼이 새로운 시작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겨야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서지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이름을 알리던 과학자였지만 지금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 주방불을 켜는 일로 시작됩니다. 가족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모릅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거실에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서 숨겨졌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서지안은 36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걷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창밖엔 아직 빛 한 줄 없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안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시간. 이 새벽이 없었다면 하루를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재료를 꺼내는 손놀림은 익숙하고 빨랐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데웠어요. 도윤이 일어날 시간에 맞춰 상이 차려졌습니다. 지안은 상을 차리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생각을 하면 피로해졌으니까요.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기억하는 대로 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밥 준비 다 됐어? 남편 김도윤은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식탁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 무심함이 서운했어요. 지금은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오늘 전화드렸어? 이번 주 들러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직요. 이따가 할게요. 이따가 잊어버리지 말고. 어머니가 기다리시잖아. 알겠어요. 도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안도 말없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결혼 초엔 이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말을 만들어내려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냥 두게 됐습니다. 말을 만들어도 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도윤은 39살 광고회사 기획팀장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믿음직하다는 소리를 들었고 후배들한테는 합리적인 선배로 통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어머니 이정숙의 말이라면 대부분 그냥 따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이 필요할 때 도윤은 늘 침묵을 택했어요. 그게 중립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어요. 도윤은 지안의 과거를 거의 몰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지안은 이미 연구소를 떠난 직후였어요. 어머니가 입원해 있던 병원 복도에서 지친 얼굴로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지안이 왜 거기 있었는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묻지 않았어요. 지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 사귀게 됐고 결혼했어요. 도윤이 아는 지안의 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안도 그 이상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엔 말할 기회가 없었고 나중엔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 이정숙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강함이 며느리를 향할 때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그랬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눈빛. 지안은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지안 씨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면서요? 그래도 집안일은 잘할 수 있죠? 처음으로 만난 날 첫 질문이었어요.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우리 오빠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게 흠이지. 시누이들이 모이면 하는 제 평이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이랑은 달리 불평을 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아는 게 없어. 시어머니 이정숙이 지인분들께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반박하면 더 깊이 파고들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지안 안에 조용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쌓이는 돌처럼요. 하지만 그 말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서지아는 한때 국제바이오 연구소 신경질환 연구팀에 소속된 과학자였어요. 대학원 시절부터 이 분야에 매달렸고 졸업 후 곧바로 연구소에 합류했습니다. 논문이 해외 학술지에 실렸고 학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연구자였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지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서 박사는 이 분야에서 가장 집요한 사람이야. 포기를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결과가 안 나와도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고 실험이 실패해도 원인부터 찾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말이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처음 몇 달이 지났을 때 지안은 시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약봉지를 받습니다. 희귀 신경질환 처방전이었어요. 지안이 몇 년을 연구했던 바로 그 질환이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제는 없지만 발작 징후가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환경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지, 평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 지식을 가족에게 알려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를 떠나면서 지안은 스스로와 약속을 했어요. 이 분야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살리지 못한 그 연구로 다시는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겠다고. 시아버지의 약봉지를 본 순간 그 약속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약봉지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지안은 시아버지 건강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면 무언가를 해야 했으니까요. 모른 척하는 게 더 편했어요. 하지만 그 모른 척이 또 다른 죄책감이 되어 쌓이고 있다는 걸 지안은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지안이 연구를 떠난 건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한국에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진단명은 시아버지와 같은 질환이었어요. 치료제 개발은 아직 임상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안이 손에 쥐고 있던 연구가 조금만 더 빨리 완성됐다면 어머니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연구가 늦어진 건 지안 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빨랐다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지안은 연구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논문 파일을 닫고 실험복을 벗고 그냥 나왔어요. 미안해. 나 지금은 안 되겠어. 연구실 문을 닫고 나오던 그날의 복도 냄새를 지금도 기억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긴 복도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지안은 그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때 병원 복도에서 곁에 있어준 사람이 김도윤이었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밥을 사줬고 말없이 옆에 있어줬고 울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지안 씨,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요. 지쳐있던 사람한테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랐어요. 지안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과거도 이름도 논문도 도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도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살기로 한 삶이 이렇게까지 작아질 줄은 몰랐어요. 새벽 5시 부엌불을 혼자 켜는 삶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정숙의 칠순 잔치를 일주일 앞두고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척이랑 지인 합쳐서 50명은 넘을 거야. 음식은 다 집에서 해. 식당 음식은 정성이 없잖아. 상의가 아니었어요.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50명분의 음식, 전만 해도 5종류, 나물에 갈비찜, 잡채, 떡, 식혜에 각종 김치까지 혼자 일주일 안에 해내야 하는 양이었어요. 어머니, 인원이 많은데요. 일부는 출장 뷔페를 부르는 건 어떨까요? 전문업체가 오면 음식 질도 더 일정하고. 됐어.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남을 불러?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어? 그래도 50명이면 양이 너무 많아서요. 내가 도와주잖아. 왜 이렇게 못하겠다는 소리부터 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게 문제야.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정숙이 말하는 도움이란 옆에서 지켜보며 간이 맞냐, 색이 왜 이러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손을 보태는 일은 없었어요. 지아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봤어요. 새벽 시장에 가면 재료가 신선하고 값도 쌌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돌아와 오전 내내 재료를 손질했어요. 생선을 손질하고 고기를 다듬고 채소를 씻고 다졌습니다. 오후엔 본격적으로 불 앞에 서서 요리를 했어요. 저녁엔 뒷정리를 하고 다음날 필요한 재료를 미리 꺼내 놓았습니다. 밤에 2~3시간 눈을 붙이면 다시 새벽이 왔어요. 그게 일주일 동안 반복됐습니다. 전을 부쳤어요. 기름 냄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프라이팬 앞에 서 있으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눈이 매워졌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갈비를 재우고 나물을 각각 데쳐 무치고 잡채 재료를 하나씩 따로 볶았어요. 거기에 여러 김치까지 절이고 씻고 양념 버무리고 사골 육수를 우려내고 떡을 찌고 식혜를 만들어 식혔습니다. 냉장고는 이틀 만에 꽉 찼고 추가로 아이스박스를 2개 더 꺼냈어요. 이정숙은 하루에 2~3번씩 주방에 들어와 커다란 냄비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간이 싱겁지 않아? 한번 드셔보세요. 됐어. 그냥 소금 조금만 더 넣어. 어른들 오시는 거잖아. 간간해야 입맛에 맞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내가 우리 집안 손님 맞이를 더 많이 했잖아. 그냥 더 넣어. 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즐기는 음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이틀째 되던 밤, 지아는 혼자 부엌에 앉아 다음날 할 일 목록을 적었어요. 메모지 한 장이 빼곡하게 찼습니다. 연구소 다닐 때는 실험 계획서를 이렇게 썼어요. 변수를 나열하고 순서를 정하고 예상 소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음식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지아는 잠시 그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붙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시누이 둘이 잠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온 거였어요. 주방 문 앞에 서서 지안이 일하는 걸 잠깐 구경했습니다. 언니 손 진짜 빠르다. 이 정도면 식당에도 되겠는데? 그러게. 타고났나 봐. 우리 집이 복받았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게 섞여 있었어요. 칭찬인 척하는 무시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기능에 대한 평가였어요.
지아는 전을 뒤집으면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시누이들은 거실 소파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참 수다를 떨다 나갔어요. 컵은 그대로 싱크대에 남았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지안의 몫이었어요.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하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시끄러워지면 결국 지안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냥 컵을 씻었습니다. 도윤은 퇴근하고 와서 주방을 들여다봤어요.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뭐 도와줄 거 있어? 없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 그럼 좀 쉬어.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어요. 지아는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다시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도윤은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편한 사람이었어요. 지아는 그 편함이 때로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잔치 전날 밤 드디어 모든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냉장고 2대에 가득 찼고 아이스박스 2개에도 음식이 빼곡했어요. 지아는 마지막으로 싱크대를 닦고 나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묵직했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게 쥐어봤다가 폈습니다. 손등이 기름에 대어 빨개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일주일치 설거지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손톱 주변 살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거뭇하고 뺨이 꺼져 있었어요. 지아는 한참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엔 이 손으로 논문을 썼어요.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학회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밤을 새워 가설을 세우고 결과가 나오면 동료들과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전을 붙이는 손이 되어 있었어요.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불을 껐습니다.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야 했어요. 어두운 주방에 잠시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잔치 당일 오전 10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정숙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칠순 맞아요? 호호, 자식들 복이 있으니 그렇지 뭐. 어서 들어와요. 거실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오래된 친구들, 먼 친척들, 남편 사업지인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어르신도 있었고 선물 꾸러미를 든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른들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테이블 위엔 음식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그 음식들을 주방에서 꺼내 날라다 놓는 건 지안이었어요. 잔치는 거실에서 열렸지만 잔치를 만드는 사람은 주방에 있었습니다. 주방과 거실을 수십 번 오갔어요. 음식이 줄면 채우고 빈 그릇은 치우고 손님들 음료를 챙기고 어르신들 상이 허전하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지아는 잔치가 시작된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앉지 못했어요.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주방 안에서 혼자 서 있을 때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묘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오랜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한참 웃다가 손으로 지안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공부는 좀 모자라도 손은 야무져요. 이 음식 전부 지안이가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어머, 이걸 다요? 대단하다. 진짜요? 혼자 다 한 거예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이정숙이 흐뭇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처럼 일하기 싫어하는 애가 아니라서 그건 마음에 들어요. 배운 건 없어도 부지런한 건 타고났나 봐.
그게 장점이죠. 지인 한 명이 지안 쪽을 흘끗 보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부지런하면 시어머니 복이죠. 그러게요.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학벌보다 손재주가 낫죠, 뭐. 도윤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잠깐 지안 쪽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입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도윤이 아는 지안의 과거는 병원 복도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 뿐이었어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말이 틀렸다고 말할 근거가 없었어요. 도윤은 결국 시선을 거두고 잔을 들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이미 주방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으니까요. 지아는 잡채 접시를 다시 채웠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공부는 모자라도, 배운 건 없어도, 학벌보다 손재주가 낫다. 그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칭찬처럼 포장됐지만 전제는 하나였어요. 이 여자는 아는 게 없다는 것.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 잠깐 생각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신경질환 연구자였습니다. 해외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고 학회에서 제 이름이 불렸어요. 이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 공부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럴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 말을 꺼낼 자신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묻어둔 이름을 이 자리에서 꺼내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이 지금 접시를 나르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학술지에 이름이 실렸던 사람이 지금 빈 컵에 음료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수십 명의 연구자들이 함께 읽던 논문의 저자가 지금 빈 그릇을 치우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작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후가 되자 술이 오가고 자리가 무르익었습니다. 목소리들이 커졌고 웃음소리도 높아졌어요. 지아는 그 소리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갔습니다. 얼굴에는 늘 같은 표정을 유지했어요. 웃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익힌 표정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시누이 중 하나가 옆에 앉은 지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올케가 좀 단순한 편이에요.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엄마 말을 잘 따르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집안 평화 비결이에요. 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 며느리가 복이죠, 뭐. 그러게요. 똑똑한 게 다가 아니잖아요. 낮은 소리였지만 지안의 귀에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췄어요. 단순하다는 말,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 깊이 들어왔어요. 단순하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이해를 못해서 참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냥 따른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말 안에는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단정이 있었습니다. 바뀔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신이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가 커지자 거실 소리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손을 물속에 넣었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괜찮아.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물을 잠갔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음식을 채우고 그릇을 치우고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도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말을 알지 못했어요. 박사, 서지안 박사. 지안 자신이 깊이 접어넣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며느님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이정숙은 현관에서 손님들을 일일이 배웅했어요. 환하게 웃으며 한 명 한 명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인사를 거들었어요. 지아는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수록 그릇은 오히려 더 쌓였어요. 하루 종일 쓴 그릇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큰 냄비, 접시들, 수저들, 컵들. 지안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이게 끝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다 됐다 싶었을 때였어요. 쿵! 묵직하고 둔한 소리가 거실에서 났습니다. 지아는 손을 멈췄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도 아니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연구소에서 실험 도중 동료가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무겁고 둔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소리. 온몸이 먼저 알았어요. 행주를 내려놓고 뛰어나갔습니다. 시아버지 김영석이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이 살짝 풀린 채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입술색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불규칙했어요. 아버지,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이정숙이 남편 어깨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어요. 지아는 그 순간 굳었습니다. 결혼 초에 서재에서 봤던 약봉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지아는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말하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손떨림, 창백한 안색, 풀린 눈동자, 입술의 탈색, 불규칙한 호흡, 쓰러지는 방식, 몸이 경직되는 패턴까지 희귀신경질환의 급성 발작이었습니다. 지아는 그것들을 논문으로, 데이터로, 수백 번의 실험으로 봐왔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지아는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 바로 눕히세요. 목을 살짝 세워줘야 해요. 기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정숙이 팔을 막아섰습니다. 뭐야, 괜히 건드리지 마. 건드렸다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어머니, 지금 기도가 눌릴 수 있어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비켜. 도윤도 당황한 얼굴로 끼어들었어요. 지아나, 일단 119 불렀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지아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발작 이후 기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끊겨요. 그 상태가 몇 분만 지속돼도 뇌에 영구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안이 연구하던 바로 그 질환이었으니까요. 발작의 패턴, 진행 속도, 초기 처치 방법까지 이 방안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도 3년을 침묵했던 사람도 지안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그 침묵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봤어요. 손님 몇 명은 울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고, 누군가는 굳어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119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눈을 한번 감았어요. 그리고 이정숙의 팔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옆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낮추고 낮춰온 목소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정숙이 소리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밝혀진 이름. 들어온 사람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하고 무게감 있는 인상이었어요. 국내 대형 제약회사 대표 윤태석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영석과는 3년 전 사업 계약을 계기로 인연이 닿은 사이였어요. 처음엔 거래처 관계였지만 몇 번의 식사 자리를 거치면서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칠순 잔치 시간은 알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급한 회의가 이어지는 바람에 이제야 도착한 참이었어요.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 가족 행사에 얼굴을 내미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태석은 시선을 따라 거실 바닥을 봤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무릎 꿇고 응급 처치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천천히 눈을 좁혔습니다. 그 사람의 옆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정면을 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5년 전 신경질환 치료제 관련 특허 협의로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을 때 만난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2시간 넘게 데이터를 함께 들여다봤어요. 이름이 서지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학회에서 2번 마주쳤고 지안이 연구소를 떠난 뒤에는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지금 거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이 그 사람과 겹쳤습니다. 선물 상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안 옆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서 박사님 아니신가요? 맞으시죠? 박사님 여기 계셨습니까?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울음소리도 웅성거림도 발소리도 다 멈췄습니다. 이정숙이 굳어진 얼굴로 윤태석을 봤어요. 윤 대표, 그게 무슨... 윤태석은 이 집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도윤을 봤고 이정숙을 봤고 신우이들을 봤어요. 무언가를 눈치챈 듯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평소 김영석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학벌은 약하지만 말이 없고 순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이분이 서지안 박사입니다. 딱 그 한 문장이었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석이 잠시 후 덧붙였어요. 2년 전 임상 승인받은 희귀 신경질환 치료제 기억하실 겁니다. 업계에서는 수십 년 만의 성과라고 했죠. 그 연구의 기반을 만든 분입니다. 제가 몇 년째 다시 모시려고 수소문했는데 이곳에 계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지안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 힘들다고만 했고 자신도 묻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신우이들도 굳어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아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공부가 부족하다, 배운 게 없다, 단순하다고 했던 그 며느리가 지금 제약업계 대표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음식을 나르던 그 손이 지금 시아버지의 목숨을 붙잡고 있었어요. 지아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목각도를 유지했어요.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짚었어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년을 부엌에서 보냈어도 이 손은 아직 알고 있었어요.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거실을 가득 채운 침묵 속에서 지아는 그냥 시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숨겨온 시간이 끝나고 있었어요. 스스로 지운 이름이 다시 불려졌습니다. 서지안 박사. 몇 분 후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어요.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간, 자신이 취한 처치 내용, 현재 맥박과 호흡 상태, 발작의 진행 양상. 말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구급대원이 처치를 이어받으면서 잠깐 지안을 봤습니다. 의료 쪽에 계세요? 지안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예전에요. 구급대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시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도윤과 이정숙이 따라 나갔고 지안도 그 뒤를 따랐어요. 남아있던 손님들은 조용히 자리를 비웠습니다. 한참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순식간에 텅 비었어요. 테이블 위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치우지 못한 그릇들도요. 지아는 그 광경을 잠깐 봤다가 문을 닫았어요. 병원 복도는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어요. 지아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도윤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시누이들도 와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잔치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1시간쯤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어요. 초기 대처가 빨랐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정숙이 눈을 감으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도윤도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시누이 중 하나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지아는 의사가 돌아간 뒤에도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자세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잠시 후 도윤이 복도 한쪽으로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아. 응? 왜 말 안 했어? 낮은 목소리였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안한 것도 아닌 그냥 무너진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묻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에야 얼마나 많았는지 실감하는 목소리였어요. 지아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이 뭘 달리 했을 것 같아요? 도윤이 입을 다물었어요. 나한테 물어본 적 없잖아요. 당신도 어머니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했던 사람인지. 결혼하고 3년 동안 한 번도요. 그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거고,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거겠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안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오늘 밤에 이 얘기를 전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늦게 복도 끝에서 윤태석이 다가왔어요. 박사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둘은 병원 1층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 카페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윤태석이 커피를 2잔 주문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이상 임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박사님이 기초를 닦으신 그 연구의 후속입니다. 팀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진행하면서 계속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데이터 해석 방향, 변수 설정, 대조군 구성 방식까지. 저는 확신합니다. 박사님이 옆에 계셨으면 벌써 풀렸을 문제들이에요.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저희로서는 그 이상이 없어요. 조건이나 방식은 박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추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형태도 괜찮아요. 지아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 처음으로 손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부엌에서 달궈진 열기와는 다른 따뜻함이었습니다. 창밖엔 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병원 불빛이 주차장 바닥에 번졌고 가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지아는 오래 그 빛을 바라봤어요. 무서웠습니다. 다시 시작했다가 또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어머니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직 가슴 어딘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면 그 기억과 다시 마주해야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약봉지를 보고도 3년을 침묵했다는 사실도요. 그 죄책감까지 함께 안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실 바닥에서 시아버지 맥박을 짚던 순간의 감각이 자꾸 손끝에 남아 있었어요. 아직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3년이 지나도 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손이 한 사람을 살렸어요. 3년 전 어머니한테 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지아는 창밖에서 시선을 거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오래 외면해온 질문을 스스로에게 꺼냈습니다. 내가 3년 전에 버린 게 연구였을까? 아니면 나 자신이었을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마주하기 싫었던 거였어요. 죄책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 무게를 다시 지는 게 두려워서. 지아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윤태석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닫아뒀던 입이 열렸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숨긴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또 때로는 그냥 그렇게 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반드시 한 번쯤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서지안에게 그 순간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한 사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신의 능력을 다시 붙잡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삶을 지키는 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희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